맨하튼 지방검사 엘빈 브래그는 오늘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입막음 재판 30일 연기 요청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 4일 근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 서비스 기업 바클리즈의 외환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달러화 가치가 3%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오늘 시장 예상을 웃도는 물가 지표에 휘청거리며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한 스티브 무누신이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틱톡을 인수할 그룹을 조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화된 환불 사기 조직들이 관대한 환불 정책을 악용해 소매 업체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강탈하고 있다고 CNBC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제조시설 증가와 데이터 센터 증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대체 에너지 공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뉴욕타임즈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오늘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 페니 윌리스가 하원 법사위원회의 소환장과 문서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회 모독죄로 기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헌츠빌의 미국 우주 로켓 센터 스페이스 캠프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화려한 소셜미디어를 가진 생물학적 남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헌츠빌의 한 아버지가 올린 분노에 찬 페이스북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LGBTQ 성소수자로 인식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10년 전 대비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오늘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과 관련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트럼프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 재판들을 뉴스브리핑에서 훑어보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목요일 NM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맨하탄 지방검사 엘빈 브래그는 오늘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입막음 재판 30일 연기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법원 서류에는 뉴욕 주민은 3월 25일 재판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피고가 새로운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방검사실에서 트럼프 측에 제공한 서류는 7만 3천여 페이지에 달한다고 법원 문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맨하탄 대배심은 2016년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하기로 결정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의회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 4일 근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 주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4년에 걸쳐 낮추는 내용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기존 급여의 1.5배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는 2배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또 주당 근무 시간을 32시간으로 줄여도 노동자가 받는 급여나 혜택을 줄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도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의원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그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원의 보건, 교육, 노동, 연금위원회에서 이날 논의됐으며 공화당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고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은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간사인 빌 캐디시 의원은 현실에서 공짜 점심이란 없다며 정부가 주간 32시간을 의무화하면 기업들이 급여를 시간당 최소 25%는 더 올려야 하며 이는 솔직히 일부 고용주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겨우 이익을 내는 수백만 소기업들을 위협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거나 자동화로 대체되고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더 고용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업 바클리즈의 외환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달러화 가치가 3%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테미스토클리스 피오타키스와 다른 전략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 경기 부양책, 나토 분담금 삭감 제한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바클리즈는 목요일 고객 노트에서 무역, 재정, 외교정책 전반에 걸친 트럼프 후보의 주요 공약은 과거와의 구조적 단절에 해당하며 외환시장과 달러에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클리즈는 모든 대미 수입품에 10%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해도 상계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달러 환율은 2%에서 3%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국내 총생산이 1% 증가할 때마다 달러는 1%에서 1.5% 상승할 것이라고 전략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오늘 시장 예상을 웃도는 물가 지표에 휘청거렸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늘 오후 4시 35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51% 하락한 7623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69,400달러대까지 떨어지며 7만 달러 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간 4,000달러 선을 웃돌았던 시총 2위 이더리움 가격도 3.89% 내린 3,83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사상 최고가를 연일 갈아치우면서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비트코인은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노동부가 발표한 2월 PPI는 전월 대비 0.6% 상승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1월 수치인 0.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전년 동월 대비 3.2% 올라 전문가 예상치 3.1%를 상회했습니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올해 통화 정책이 훨씬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6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약 50%까지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기업화된 환불 사기 조직들이 관대한 환불 정책을 악용해 소매 업체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강탈하고 있다고 CNBC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CNBC가 입수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5월 초 경찰은 아마존에 출동해 창고 직원 노아 페이지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페이지는 실제 회사로 반송되지 않은 물건을 반품으로 표시하는 대가로 3,500달러를 받았습니다. 아마존은 2023년 12월 페이지와 전 세계 47명의 사기꾼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페이지와 거래를 한 인물은 레크라는 환불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이지는 당시 6만 달러 이상의 재산 절도 혐의로 기소됐는데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5,000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아마존은 소비자가 진짜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용 증가, 재고 감소, 서비스 중단의 직격탄을 견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매업체를 속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반품하지 않고 고객에게 구매 금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환불 사기가 널리 퍼져 이제는 그룹이 레드잇, 틱톡 및 텔레그램에서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매연맹과 어프리스 리테이의 조사에 따르면 이는 소매업체에게 엄청난 문제로 커져 작년에만 1,0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내과, 신화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한 스티브 무누신이 오늘 틱톡을 인수할 그룹을 조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인기 높은 소셜미디어 앱 틱톡을 판매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무누신 전 장관은 CNBC 방송에 스쿼크박스에 출연해 나는 그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그건 매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무누신은 또한 틱톡은 훌륭한 사업이며 틱톡을 인수하기 위해 그룹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것은 미국 기업이 소유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이런 기업을 소유하도록 허용할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백악관은 상원이 조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제조시설 증가와 데이터 센터 증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친환경 대체 에너지 공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뉴욕타임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컨설팅 기업 그리드 스트래티지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내 여름철 피크 전력 수요가 2023년에서 2028년 5년간 38기가와트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증가분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현재 전력 수요와 맞먹는 규모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2022년 추계 때만 해도 향후 5년간 전력 수요 증가 예상치가 20기가와트 초반대였는데 1년 새 전력 수요 전망이 급증한 데 주목했습니다. 이같이 가파른 전력 수요 증가세의 주된 배경으로는 데이터 센터, 또 미국 내 제조 공장 증가, 전기차 및 전기 난방 등 전기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와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의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 열풍이 데이터 센터 건립을 더욱 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정부의 해외 지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에 따른 제조업 공장 설립 증가도 전력 수요 증가를 가속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은 허가 지연과 공급망 차질 등 여파로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발전회사들은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소 신설을 검토하거나 가동 중단이 예정됐던 석탄 발전소의 수명 연장에 나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연방하원은 오늘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 페니 윌리스가 하원 법사위원회의 소환장과 문서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회 모독죄로 기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윌리스가 자발적으로 응하도록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윌리스가 응하지 않아
2월 초에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원회는 또한 윌리스가 3월 28일까지 소환장에 응하지 않으면 하원위원회가 의회 모독 소송을 제기하는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던 위원장은 윌리스에게 풀턴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연방기금 수령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소환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한편 사법감시단체 주디셜 와치는 윌리스와 풀턴 카운티를 상대로 조지아 공개기록법에 따른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은 윌리스와 카운티가 잭 스미스 특별검사와 하원의 1월 6일 특별위원회 사이에 주고받은 모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스는 또한 15일경 트럼프에 대한 재판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사로부터 듣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윌리스는 오는 5월과 11월 선거에서 2명의 경쟁자와 선거전을 치러야 하는 입장까지 됐습니다. 우선 5월에는 4년 전 자신과 경쟁했다가 패한 크리스천 와이즈 스미스와 맞붙게 됩니다. 또 다른 경쟁자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변호사실에서 인턴을 했던 코트니 크레이머로 알려졌습니다. 헌츠빌의 미국 우주 로켓센터 스페이스 캠프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화려한 소셜미디어를 가진 생물학적 남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이 헌츠빌의 한 아버지가 올린 분노에 찬 페이스북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헌츠빌 거주민 클레이 야브로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따르면 야브로는 자신의 딸을 스페이스 캠프에 보낼 계획이었으나 트랜스젠더인 몰리 보우먼이 여학생 기숙사에서 팀 리더와 홀 모니터 역할을 맡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 페이스북 전체에 수천 번 공유됐습니다. 야브로는 보우먼의 트위터 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스크린샷도 보여줬습니다. 현재 이 페이지는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보우먼의 트위터 페이지에는 부치 코드 스페이스 퀴어라는 문구와 함께 스페이스 캠프 복장을 한 사진과 성적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부치는 남자 같은 여성을 의미하는데 퀴어는 동성애자를 뜻합니다. 결국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젠더는 여성인 트랜스젠더이면서 동성애자로 자신을 남성역을 맡는 레즈비언으로 인식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야브로는 1819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부모들로부터 보우먼이 이전 캠프에서 여성 전용층에 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브로는 또 스페이스 캠프의 부사장인 로빈 소프라노에게 몰리 보우먼이 여성층에 출입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소프라노는 말씀하신 그 이름의 직원이 한 명 있다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라고 답했습니다. 야브로의 게시물을 접한 엘라바마주 연방의원들은 큰 우려를 표하면서 해당 직원의 해고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을 LGBTQ+ 성소수자로 인식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높아졌다고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갤럽이 지난해 18세 이상 미국인 12,000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성애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중 자신을 어느 범주로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6%가 하나 이상의 LGBTQ+ 그룹에 속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이 이성애자라고 답한 응답자는 85.6%였고 6.8%는 응답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LGBTQ+로 응답한 비율은 갤럽의 2012년 첫 조사 때 3.5%나 2013년의 3.6%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2020년에 5.6%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성소수자 그룹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양성애자라고 답한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게이 1.4%, 레즈비언 1.2%, 트랜스젠더 0.9% 순이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6세인 Z세대는 5명 중 1명꼴인 22.3%가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밝혔습니다. 갤럽은 이런 세대별 차이와 추세는 앞으로 LGBTQ+ 정체성을 드러내는 비율이 더 높아질 것임을 시사한다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 성인 중 LGBTQ+ 정체성을 지닌 비율이 향후 30년 이내에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사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위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그리고 신화 스튜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과 관련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달라라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했었는데요. 오늘 그 요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 전력 등을 포함한 기밀문서 다수를 플로리다의 마르라고 자택으로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일단은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재판을 기각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기각해달라라고 요구한 그 요구 사유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너무 많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대통령 후보로 이미 지명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섣부른 판단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유죄 판결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이날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부로 반출한 기밀 물건들은 사적으로 여겨질 만한 내용이 전혀 없고 기밀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보관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트럼프에게 적용된 방첩법이라는 것이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모호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출된 문서들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기록이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당한 기소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에일린 캐논 판사가 플로리다에서 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캐논 판사는 심리 몇 시간 뒤에 곧바로 발표한 명령문에서 방첩법 적용이 모호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요청에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다양한 주장을 제기했지만 유동적인 정의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첩법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모호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방첩법을 적용해서 재판할 수 있는 재판이 하나도 없게 되는 꼴이 돼버리니까요. 그거는 기각 사유로서는 옳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요청에 대한 기각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캐논 판사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물건들을 개인적인 것으로 선언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기밀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주장들,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다른 요청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계속 일관성 있게 주장해왔던 것이 기밀 해제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케이스하고는 다른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밀 해제 권한이 있는 대통령 시절의 기밀 문서를 가져간 게 아닙니다. 부통령 시절, 심지어는 연방 상원 의원으로 있을 때 본인이 다루었던 기밀 문서들을
자기 사적인 공간으로 외부로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위법적인 유출인 것이고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기밀이 아니야라고 기밀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간 서류들에 대해서 이거는 기밀이 아니야라고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슨 뭐 어디 대회에 나가가지고 받은 상장, 트로피 뭐 이런 거라든가 무슨 선물 받은 거라든가 개인적인 소장품이라든가 혹은 잡지에 본인의 얼굴이 나오고 인터뷰가 실려가지고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가지고 그걸 기밀 유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물론 기밀로 구분되는 서류들이 몇 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한 100페이지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 기밀로 분류되어져 있는 서류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대통령으로서 이건 기밀 해제한 거야 라고 이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그 기밀 해제라는 거는 그렇게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아주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캐논 판사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 그래서 앞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이 플로리다 연방 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좀 두고 볼 일이긴 하다. 하지만 트럼프한테 마냥 불리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오늘 보도해드린 대로요, 엘빈 브래그, 뉴욕에 있는 맨하탄 지방검사죠. 이 맨하탄 지방검사가 일단 한 발 양보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1월 달에 서류들을 넘겨줬습니다. 예, 한 7만 3천 페이지 정도 되는 소송 관련 서류들을 트럼프 변호인단한테 넘겨줬습니다. 법적으로는 90일만 서류 검토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넘겨줬으니까 3월 말이면은 90일 채우니까 3월 25일부터 재판 시작하자 이렇게 원래 예정을 했던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성추행 입막음 이야기하는 거죠. 데니엘 스톰스 얘기하는 겁니다. 스토밍 데니얼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 변호사 측에서 이 서류 봐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한 달 더, 30일 더 연기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오케이 해준 겁니다. 오케이. 원래는 안 되지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근데 이게 트럼프 측의 승리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려는 거는 자유입니다만은 실제로 그것이 트럼프 측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이 지금 엘빈 브렉 같은 경우에는 원래 똑같은 이 사안을 가지고 1년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2년 전이죠. 예. 우리가 소송거리가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소송 가봤자 우리가 진다. 예. 유죄 판결 받아내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요, 이 브래그 지검장 밑에서 있던 다른 검사들이 막 사표 내고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송을 한 겁니다.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처음부터 자신이 없던 소송을 낸 케이스죠. 이게 이제 맨하튼 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잭 스미스 특검이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잭 스미스 특검은 지금 아주 끈질기게 불독처럼 물고 늘어질 그런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두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 쪽에 지금 소송을 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조지아주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도 앞서서 지금 보도해 드린 것처럼 페니 윌리스 지방검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여차하면은 지금 뭐 옷을 벗어야 되는, 지금 이제 지방검사직을 그만둬야 되는 뭐 이런 상황에 내몰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소송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조지아주는 지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4가지의 형사 소송이 벌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 4가지의 형사 소송 중에서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잭 스미스 특검이 이야기하고 있는 2가지. 그러니까 지금 플로리다하고 워싱턴 DC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들인데 플로리다 재판은 그래도 이 캐논 판사가 트럼프의 지명을 받았던 인물이니까 조금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고요. 워싱턴 DC 재판 같은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방 대법원에서 만약에 대통령 면책 특권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주면 그러면은 잭 스미스 특검 자체가 뭐 기소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소송 자체가 그것도 무효화되기 쉬운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아시다시피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뭐 6명이니까, 물론 이게 대법관들이 정치적인 성향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 법률 해석에 따라서 내리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여태까지 예전에 찾아볼 수 없는, 판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금 유권 해석을 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한테 지금 이러한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헤쳐나갈 수 없는, 꼼짝달싹 못하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법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여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원래 트럼프한테 주어졌던 혐의는 총 91개나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혐의가 주어졌었는데 어제죠. 조지아주 법원에서 6개 혐의,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주어졌던 혐의 중에서는 3개, 그리고 이제 다른 공범으로 몰렸던 다른 사람 피고인들한테 주어졌던 혐의 또 3개 해가지고 6개 혐의에 대해서는 이건 기각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죄가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원래는 처음에 91개, 91개의 혐의를 받았었는데 4개 재판에 걸쳐서. 근데 조지아에서 3개가 기각되는 바람에 88개, 8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합주를 돌면서 초반 기세를 몰아가는 것과 대비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내놓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외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인기를 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야, 이거 다시 바이든한테 기우는 거 아닌가? 국민들의 이 민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살짝 나왔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사법 리스크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들이 하나씩 한꺼번에 탁 터지면 속 시원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요. 하나씩 지금 이 사법 리스크가 벗겨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이라는 것이 경합주에서는 특별히 아직까지는 발휘를 못하고 있다. 여전히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국적으로는 바이든 표가 더 나오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되고 있으나 경합주에서는 트럼프가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안도하거나 무슨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하거나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주인 미시간주를 찾아서요. 민주주의가 위기다.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민주주의가 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11월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릴 트럼프 전 대통령 불가론. 안 된다 이 사람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라고 바이든 선거 캠프 측에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데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국처럼? 미국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여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웠던 그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지키기를 우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난 250년간 미국 국민들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왔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이든 욕만 해도 유튜브에서 당장 검열 들어오는 뭐 이런 이상한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1980년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2020년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왜 검열을 당하고 온라인에서 그것도 검열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억울한 일을 국민들이 겪고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만 명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을 겪게 만든 원흉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수호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진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싶으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권이나 확보해달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또 어제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방문해서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위스콘신에다가 돈 좀 퍼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 돈 쓰기 작전에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국가 경제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르고 있다. 지금 34조 달러입니다. 34조 3천억 달러 넘어섰습니다. 부채가.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만 지금 1년 국방 예산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부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돈 써야 된다, 돈 써야 된다. 특히 안 써도 됐을 법한 전쟁 비용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8일에서 20일에 중서부 경합주인 네바다와 애리조나를 찾아서 선거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특히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국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보나마나 뻔한 게요. 국경 위기는
본인들이 자초한 것이다라는 얘기는 쏙 빼먹고 국경 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공화당 쪽을 비판하는 용도로 국경 위기를 써먹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든 그렇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초유의 사법 리스크를 역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치면 다칠수록 국민들은 더 트럼프를 지지하고 더 결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재판 일정을 늦추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재판 일정을 늦추면서 계속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숙청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희생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트럼프를 바라보게 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략을 쓰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NBC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 전략가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그의 정적을 감옥에 넣고자 하는 사람으로 묘사한다. 라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편 양측의 법적 논점을 흐리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재판을 오래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나온 이야기다라고 NBC에서 보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그렇게 우려할 정도, 깊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어제 보도를 해드렸던 것처럼, 어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자금난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판 자체가.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판장에 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선거 유세는 많이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합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금난에 쪼들리게 만들어서요. 벌금 같은 거 막 내야 되니까 벌써 법원에다 갖다 낸 벌금만 얼마입니까? 벌써 2억 달러입니다. 2억 달러.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는 상황이죠. 보증을 서는 회사들도 앞으로 더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태에서 선거 자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선거 자금을 모으고 있는 공화당의 상원, 하원, 이 전국 공화당 위원회 조직 같은 경우도 보니까 도대체가 이 모금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로나 데니얼스 내몰아 버리고, 요즘 새로운 인물들을 세워놓고 지금 라라 트럼프 며느리가 지금 나서가지고 모금 운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단 트럼프는 진영을 잘 갖추어서 상원, 하원 지금 트럼프 지지파들이 중심이 되게끔 만들어 놓았고, 전국 의원회, 공화당 의원회도 트럼프를 지지하게끔 지금 다 틀을 만들어 놓은,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전면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이 자금난을 해소해 가면서 선거운동을 이어갈지는 제가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러나 그런 이 사법 리스크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긍정적으로 계속 해오기는 했으나, 하지만 어찌 될지는 여전히 모르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3월 14일 목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